아직 전 국민 파티가 된 것 같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추가로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가님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시장이 어떻다고 평가하셨었죠? 보통 이제 11월, 4월이 주식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한데, 좋다. 네, 미국은 좀 더 좋게 봤고, 한국은 좀 더 안 좋게 봤는데, 근데 지금 뭐 다행스럽게도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월이 이제 곧 오잖아요. 지금 옵니다. 3월이니까 4월 되면 5월에서 10월 이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건가요? 5월, 10월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국, 미국 둘 다 좀 안 좋기는 하는데, 요번에는 미국 재선,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있던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온 재선이 있는데, 보통 재선 전에는 미국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5월, 10월도 좋고요. 그래서 미국 포지션은 제가 유지를 할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좋다 하더라도 요 재선해에도 불구하고 이 짝수 5월, 10월에는 수익률이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다 뺄 생각입니다. 네. 짝수 2024년 이제 5월에서 10월에 한국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다 팔 생각인가요, 정말? 한국 주식은 다 팔 겁니다. 네, 미국 주식은 좀 보유를 할 거고요. 네. 한국 주식을 일단 다 팔 것이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하고 다니는데, 내 원수에게도 5월, 10월에는 한국 주식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5월, 10월은요. 네. 미국 주식도 다 팔 생각? 아니, 미국 주식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아, 그대로 갖고 가나요? 재선이 있는 때는 좋은 건가요? 네, 그 재선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가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는 재선해에는 늘 수익이 났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 재선이라는 거는 기존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대통령은 4년이 아니라 8년을 하고 싶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또 4년을 하려면은 그 해,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직전에 경제도 좋아야 되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을 뽑거든요. 이쪽을 뽑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그 김 작가님은 최근에 그 뭐 트럼프의 인스타나 뭐 트위터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일단 가서 보면은 물론 이게 그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정치인이면은. 근데 그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 바이든을.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정말 이제 헐벗고 무슨 해수욕장에서 주스 빨고 있는 치매 노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위해서 올려오고 진짜 대놓고 욕을 하거든요. 그 진짜 중학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당연히 선거에서 지기도 싫겠지만 쟤한테 지기는 진짜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경제를 되살리고 돈을 많이 풀고 주식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부스팅을 엄청나게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물론 이게 그 딴 나라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좀 덜 되겠죠. 왜냐면 미국 이 대통령은 일단 미국 시장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혹시 어떤 거 위주 들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미국 주식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AI 종목들이 완전 미국 주식 아직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제가 안 갖고 있고 저는 그냥 뭐 단순하게 스파이랑 나스닥이랑 그리고 IWM, 러셀 2000 지수 갖고 있고 그 지수랑 3분의 2 투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늘 하는 그 소형주 퀀트 전략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11월부터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 소형주 전략들이.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780% 오른 주식 하나 나왔고요. 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퀀트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3월에서 12월 네. 이제 1월, 2월은 다 지나갔으니까 예. 그 수많은 자산 중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좀 높을까요? 코인이죠? 아, 코인이요? 네. 왜요? 왜 그러냐고요? 네. 요즘에 한번 보셨겠지만 지금 역대 최고치를 쳤죠, 코인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 역대 최고치가 8,200만 원인가 그랬고 지금 그거 뚫어가지고 지금 9,300인가 뭐 그렇게까지 와 있잖아요. 9,700 찍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9,300 정도 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달러로는 69,000이 최고치였는데 그거 아주 잠깐 넘어갔다가 좀 조정 받았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회복은 안 됐지만요. 네. 어느새 이제 코인 전문가로 이제 작가님 활동하고 계셔서 오늘 코인 또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신고가 9,700만 원화 기준으로 찍었었는데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게 그 많은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100% 중에서 이제 가격이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생기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제 근처에도 계좌를 이제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근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전 국민이 뛰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아,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며 그거 들어가야 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전 국민 파티가 된 것 같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면은 좀 갈 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가격이 올랐다. 저는 그 추세가 전체가 100%라면 5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한 45%를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공급 쪽은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4월 말부터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은 무조건 줄어든다. 그건 하나 있고 이제 수요가 어디서 와야 되는데 수요의 일부분은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의 상승이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1월 8일인가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승인이 되고 나서 또 2주 동안 하락장이 왔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2월부터는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 과거 상승장이 2013년, 17년, 21년 뭐 요때 있었는데 다 그게 개인들이 코 묻은 돈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물론 이제 고래들은 돈이 많기는 하지만 근데 요번 24년에는 기관까지 참여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자,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 넘은 거는 이제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인데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시총도 능가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이런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죠?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애들 있었나? 네. 뭐 충분히 2조 달러는 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금의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13조 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금도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있는 덩어리니까. 네. 자,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 네. 누적 거래되는 거 일평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그 이제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그 업비트 제가 거래량을 좀 봤는데, 2017년, 18년이 그때 최고로 높았고요. 21년도 상당히 높았는데, 24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아직. 예, 그거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제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좀 선물로 이동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선물이라는 게 보통 일반인이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선물로 이제 많이 간 것 같긴 해요. 거기가 뭐 20배, 50배, 1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다면 아직은 일반인들의 참여는 조금 덜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근데 폭등 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게 조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그 상승장, 누가 봐도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 대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그 진짜 최고점까지 가기 전에 이런 조정장이 보통 한 4번, 5번 정도 오거든요. 보통 그 폭은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그럼 알트코인이 그거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조정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노멀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다가 조정을 받고, 그거는 모든 금융자산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스트레이트하게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그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이 69,000불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프로핏을 갖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이제 파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6일 그 새벽에 비트코인이 그 한 6시간 만에 10,000불 떨어졌습니다. 69,000에서 59,000까지. 그리고 다시 66,000까지 회복을 했죠, 지금. 자, 작가님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자료도 가져와봤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과거에 뚫은 다음에 진짜 고점은 언제 나왔는지랑 이번에 좀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역대 최고치를 찍으니까 사람들이 망설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걸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역대 최고치를 뚫은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이 네 번째. 네. 13, 17, 20년 12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역대 최고치를 뚫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3번 중에서 2번의 사례는 그냥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미친 듯이 쭉쭉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추가로 140% 상승, 그리고 20년 12월에도 그 돌파 후에 한 달 만에 70% 상승 뭐 이랬고요. 그리고 17년 같은 경우는 그 역대 최고치를 뚫은 다음에 두세 달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또 미친 듯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추가로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고점이 언제 오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논리로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면은 보통 거기서 한 1년 정도 더 가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 상승장의 고점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오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반감기가 4월 22일이니까 보통은 한 25년 4월에서 10월 언저리에 고점이 오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 역대 최고점을 돌파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반감기 6개월 후쯤 돌파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는 좀 빨리 왔어요, 이게. 반감기 한 달 전에 이미 돌파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이 반감기 1년 후쯤 올까, 1년 반 후쯤 올까 고민을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반감기 1년 후 언저리가 좀 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네. 반감기가 시작하고 1년 뒤요? 네, 왜냐면은 보통은 원래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에 이제 오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반감기 후에 코인이 좀 이제 들쭉날쭉 하다가 반감기 6개월 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에 정점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대 최고점 돌파가 제가 생각해도 보다 훨씬 좀 빨리 왔습니다. 반년 전에. 네, 그래서 반감기 1년 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하신 2014년에는 최고점 돌파하고 최대 상승이 4,000%, 2017년에는 1,436%, 2020년에는 245%.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냐. 과거 세 번이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미래는 안 그럴 것이다라는 분들의 논리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20년 살아봤는데 다 그냥 되풀이더라고요, 이게. 자, 그리고 지금 반감기 얘기해 주셔서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어떻게 상승하는지 좀 이미지 보시면 한번 말씀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반감기가 이제 오기 전부터 보통 코인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반감기 오기 전 한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정확히 반감기 17개월 전에 비트코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22년 11월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로 추천하는 포인트는 저점을 일단 찍은 다음에 거기서 2배 오른 후에 그때 매수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락 추세는 대충 끝났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보통은 한 반감기 6개월 후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미친 상승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감기 한 달 전인데 이미 미친 상승이 좀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왜 미친 상승이 좀 시작할까요? 이게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관이 ETF로 들어오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제 개미들은 멍청하고 기관들은 뭐 되게 우아하게 무슨 뭐 되게 논리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그 레밍처럼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 그냥 군중 심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수익률이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늘 다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인데 근데 그 옆 기관에 있는 찰스라는 애가 갑자기 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해가지고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 뭐 그거 샀다고? 나도 사야지. 이런 경우가 아마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찰스는 보너스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네. 지난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후 1년 정도 후에 크게 오르고 반감기를 앞둔 시점에서 가격이 횡보하거나 이제 속폭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강세장에서는 기관 투자 수요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던 그 학습 효과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쵸. 이제 이 반감기 패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빨리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진짜 그 어마무시한 그 기관 자금,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1월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 후, 1년 후에 보통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반년 후부터부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이 내는 의견인데 비트코인 수요는 점점 타이트해지는 공급과 충돌하고 있다. 현물 비트코인 ETF는 2월 하루 평균 1억 9,500만 달러를 유치한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하루에 약 900개의 코인을 생산하고 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을 6만 달러로 가정할 때 약 5,400만 달러 수준이다. 4월에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감안하면 발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역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작가님 당연히 굉장히 공감하겠네요. 이 금융하는 사람들 말 베베 꼬아가지고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공급은 줄고 수요를 넣는다. 이런 게 없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플러스신 것 같은데 딱 이겁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다. 끝. 자, 그러면 혹시 이번에 반감기 지나고는 어느 정도는 오를까 이번에는? 저도 그거 알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지금 확실한 거는 옛날에 없었던 그 기관 수요라는 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게 한 반감기 1년 후에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반감기 1년 후에 끝인데 근데 그때까지 가격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등한다. 1년 동안.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이 두세 배 정도만 오르지만 근데 그 대신 12개월이 아니라 뭐 18개월 정도 좀 더 길게 간다. 그 두 개 시나리오가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나리오 1번, 2번 다 우리한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CEO가 2034년까지 간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시작됐고 이번 강세장은 뭐 2034년 11월까지 이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왜 2034년까지라고 얘기한 걸까요?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금 ETF가 2003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 후에 9년 동안 2012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금이.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460%가 뭐 그 정도로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이렇게는 안 가고요. 물론 제 생각에도 2034년, 10년 후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한마디로 그 강세장이 계속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출렁출렁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절대로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요? 아니, 지금 제가 봐도 황금기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우르르 미친듯이 자본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폭등할 수 있어요, 가격이.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번이죠. 근데 그렇게 폭등한 후에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또 한 7, 80%, 90% 하락을 한 다음에 그때도 다 말하겠죠. 비트코인 죽었다. 이거 쓰레기야 하고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1, 2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4년에 한 번 출렁출렁거린 사이클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뭐 조정장 20, 30%만 놓고 그냥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건 저는 그냥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10년 동안에 분명히 경제 위기도 한두 번 올 거거든요. 그거를 얘네들 어떻게 버티냐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실. 네. 자, 2021년에는 채굴자, 대형 투자자, 흔히 말하는 고래들이 네. 상승을 주도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유입돼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강세장은 개인이 아닌 대형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면 기관의 투자 자금도 크게 이제 증가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현물 ETF 승인되고 난 다음에 한 1, 2개월 동안 조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오르는 거는 그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현물 ETF가 이게 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를 인지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올해 1월까지 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건 ETF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뉴스가 되자마자 좀 떨어졌어요. 한 15%, 20% 정도. 근데 2월부터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일단 하나가 있고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기관 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개인 갑부들도 요즘 저 ETF로 투자를 많이 한대요. 실제 미국 갑부들이. 네. 왜냐면 사실 내가 미국 갑부인데 뭐 자산이 몇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저거 이제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뭐 바이넌스? 뭐 어디서 뭐 이상한 데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바이넌스 소유자가 뭐 중국인?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근데 내가 돈 다 쓸 것 같은데. 거래소에 돈 넣는 걸 좀 찝찝해하실 수 있죠. 네. 첫 번째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일단 내가 모르는 테마인 가상 거래소가 뭔지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계좌 만들어야 되고 KYC 해야 되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안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래 ETF 하나 사면 나 비트코인 그냥 들어가는 거네. 오케이 하자. 이런 사람도 은근히 많대요. 부자들 중에서도 그게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도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 비트코인을 중국 쪽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산 도피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자산 도피가 있고 두 번째는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중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거기서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자산 도피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하는 게 중국 정부에 상당히 이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이제 허락을 좀 안 해주면은 그 부자들이 몰래 돈을 빼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해외 가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ETF를 열어주면은 그 부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냥 내가 이거 할래 해가지고 자산 도피를 시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창업자 안토니 트렌체프가 비트코인이 6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저항도 예상되지만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가격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요를 뭔가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100%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 제 근처에서도 이제 슬슬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좀 나오시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 근처에는 돈이 미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저보다 돈에 살짝 좀 관심 없으신 분들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요즘 많이 올랐대. 와, 그래, 이제 좀 사진 가는 것 않고 같아. 그런 얘기 많이 아마도 하시죠.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은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은 개인들의 여유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도 그거를 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코인이라는 게.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딴 나라들보다 돈에 훨씬 더 빠른 시장입니다. 전 국민이 돈 버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일단.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도? 네, 한국, 중국밖에 없거든요. 한번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걔네들 돈 버는데 관심 있는지 없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비트코인을 언급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럽 애들 중에서 지금. 네. 다 걔네들은 무슨 뭐 기후변화가 어쩌고, 뭐 난민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까지 참여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자, 안 좋은 의견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네.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왜냐면 네. 굉장히 폭등했으니까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네.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으로 매우 거품이 낀 수준까지 올랐다.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건 사실이죠.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 말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당장 3월 6일에 한번 아주 짧은 급등락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 이게 1년, 2년 지속이 되면은 그 중간에 15에서 20 또는 25% 정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종정장이 한 4번, 5번 계속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관계자가 ECB 네. 블로그에 코인을 경계한 글을 올렸는데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0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네. 글로벌 분산의 디지털 화폐가 되겠다는 약속에 실패했으며 여전히 합법적인 송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네. 코인 투자를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법정화폐를 위협하는 수단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 있죠. 공정가치가 0이라는 거는 이분의 생각이실 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확실히 가치는 0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한 1,000억 정도 있는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난 평생 동안 떵떵거리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비정상이라는 여기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뭐 공산화라든지 뭐 아니면 이상한 정치 세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탈자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자면은 요 시나리오가 제일 불안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산의 일부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 살았잖아요. 독일에 한 20년 살았는데, 제가 그중에 7년에는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 이제 신도시가 딱 만들어졌는데, 그 신도시의 주인이 80%가 중국인입니다. 걔네들도 다 그냥 자산 도피한 거예요. 그 해외로.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좀 괜찮은 나라의 좋은 부동산들은 다 중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중국의 그 부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아니 비트코인과 갖기가 좋아요? 아니면 부동산이 갖기가 좋아요? 누가 봐도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럼 현금화 훨씬 더 빠른데. 내가 이러면 독일에서 부동산 사고 있으면은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현금하냐 이거예요. 진짜 그거 독일에서 늦어 터져가지고 반년 1년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 빨리 돈이 필요합니다. 집 팔아주세요. 레이터, 이거 또 홀리데이 하면서 이제 갈 것 같네, 걔네들. 부자분들에게는 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뭐 큰 부자는 아니고, 이제 돈이 5억밖에 없기는 하지만,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늘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공산화가 된다든지, 뭐 혁명이 온다든지, 이상한 게 터지면은,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면은, 답은 코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0은 아닙니다. 네. 자, 하지만, 네.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을 테슬라 전기차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가 재작년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 75% 예.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왜 매도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더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그 당시에 4월인가 5월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 살 때 비트코인도 받아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돌변했어요, 갑자기. 그건 이제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태가 있었고, 중국도 갑자기 그때 무슨 뭐 거래소를 전부 다 폐지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부처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21년 5월에 정말 코인이 급락한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제가 이번에 자서전도 읽어봤지만 너무나도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그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감히 파악조차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모른다. 네.